사회를 맡은 총무이사 금호공대 구정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개막식 및 주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태영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국회계학회 회원 여러분, 이제 제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마지막 행사인 하계 국제 학술 대회를 많은 임원분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애정, 또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에 의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알차게 진행됨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학교를 지원해 주시는 각종 관련 기관의 기관장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큰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의 주제는 회계의 사회적 영향력과 외연의 확장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회계적 시각의 기여와 공헌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경영의 측정과 공시 등의 급부각하는 새로운 영역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 오늘 두 분의 저명한 연사님을 주제 강연을 위해서 모셨습니다. 이영희 SK 슈펙스 추구협의회 소셜밸류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속가능 경영의 중심 ESG 강연을 원래 준비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상을 당하셔서 오늘 못 나오시고 대신 다른 분이 발표를 하시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연사로는 박대준 삼일회계 부대표님의 ESG 공시 방향과 공시 기준에 대한 강연을 하실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수준 높은 논문들이 발표가 됐고 또 일본 회계학교와 대만 학회와의 국제 세션과 각 위원회 또는 각 관련 기관에 주도한 실무 이슈의 세션들이 아주 훌륭하게 진행이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 처음으로 저희가 대학생 회계사회 경진대회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회계 실무 활용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팀 프로젝트 활용 교육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그 기관장상과 상금을 제공해 주신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 CFO협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교수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내일 또 많은 행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인회계사의 김영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영식입니다. 한국회계학회와 성균관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2021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회계학회 백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비드-19 상황에서 다방면에서 최고의 지성을 갖춘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데 모여 고견을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계업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회계의 사회적 영향력과 외연의 확장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ESG 정보는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이해 관계자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정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ESG 정보 공시 및 인증 분야에서 회계업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이러한 중심에서 담론과 실천을 함께 이끌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학술 대회에는 해외의 학사들도 참여하고 계셔서 해외의 동향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쪼록 이번 학술 대회가 많은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21 한국회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회계업계의 성장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원 여러분, 제가 상당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강연사 말씀드리면서 큰 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이영희 위원장님의 강연이 맞고요. 상을 당하신 분이 두 번째 강연자인 박대준 부대표님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삼일회계 법인의 이진급 파트너님이 를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분의 강연자분을 모시고 주제 강연을 듣고 저희가 토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주제 강연 부분은 우리 정도진 사회적 가치 위원장님이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정도진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진행자 쪽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소리 이상 잘 들립니다. 없으신가요? 네, 오늘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실 이형희 SK 슈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형희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SK 슈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더불어서 올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특히 이영희 위원장님께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표를 듣고자 하는 공공 부분에 대한 경험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현재 SK 미소금융재단 이사장님도 겸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영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지속가능 경영의 중심 ESG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형입니다. 무엇보다도 회계학회의 행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회계학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ESG가 과연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기업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화면 잘 보이십니까? 네, 화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ESG에 있어서 뭐 몇 가지 제가 준비한 장표는 있지만은 전부를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시니까 ESG 자체에 대한 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대세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대세냐? 그렇죠.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지만은 ESG 키워드로 본 뉴스 기사량이 작년 10월, 11월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은 이 ESG뿐만 아니고 지배구조, 탄소중립, 뭐 이러한 연관 단어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작년 10월 이후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과연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작년 10월, 11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벤트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더 트리거가 많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ESG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익히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큰 화두가 되어 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어, 작년 10월부터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에 미국 그 대선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 파리 협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 그리고 그 2조 달러, 2조 달러를 환경 분야에 투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더 이상 환경 문제가 EU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중심 화두로 바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예측을 전부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그동안에 익히 있어 왔던 ESG를 다시 보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문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ESG란 것은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CSR과 무엇이 다르냐? 기본적인 정신은 사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CSR도 사회적 책임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어떤 그런 비엠을 굉장히 강조해 왔고, 그리고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는 것이 CSR에서의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CSR에서 기업들은 보통은 선언적 그 활동 위주로 해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해왔다. 그래서 CSR 부서는 대개 홍보 관련된 부서의 산하 조직으로 있어 왔고, 그리고 또한 CSR은 비용의 일부이며 이것을 얼마나 홍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관점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ESG는 이 출발 자체가 금융계에서부터 이제 많이 강조되고 그쪽에서 지금 계속 더 드라이브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기업의 가치 평가에 활용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형태든 측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어떤 그러한 사항 위주로 활동이 되고 어느 한두 개의 이슈로 전체의 이미지를 관리하려는 그런 노력과는 질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ESG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 물론 금융기관에서 뭐 그렇게 한다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몇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서 첫 번째, 사실 이거는 너무나 익히 많이들 이야기하셨고,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동의도 하실 겁니다.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에서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으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는 뭔가 개념을 바꿔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지금에 와서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뭐 그렇지 않았으나 쉐어홀더 캐피탈리즘이 어,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이익 많이 내고 고용 많이 하고 배당 많이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분명히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러한 기업계 안에서도 이젠 더 이상 주주만 생각할 수는 없고 이해관계자를 골고루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주를 생각하는 길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에 많은 부분에 동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도덕 책에 있는 내용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어떤 에틱에 해당하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뭐 크게 제기할 필요는 없겠죠. 이것은 꽤 오래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그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있어 왔지만은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진 부분은 좀 뭔가 또 다른 계기가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비자, 정책, 규제, 자본시장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러한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이 ESG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골몰하게 골똘히 생각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자본시장에서 ESG 평가가 안 좋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우리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왜 그렇게 ESG를 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느냐? 실제로 ESG 중에서 일단 E를 보자면은 환경 정책이 너무너무나 급변하더라. 환경 정책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갑자기 잘 나가던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은 S도 우리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서 소통이 굉장히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일거의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급격하게 퍼지더라. 그래서 기업의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지기도 하고 안 좋아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자본시장의 입장에서는 레퓨테이션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거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경정책 위주로 보면은 환경에 대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90년대에, 1990년대 유엔 기후변화 협약부터 시작해서 교토의정서, 그 온실가스 프로토콜, GHG 프로토콜 이러한 것들이 90년대에 있었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국제기관이나 정부 간의 어떤 그러한 이슈였죠. 2000년대 들어오고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는 어떻게 보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2020년대에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이니셔티브들의 숫자가 사실은 2010년대 전체에 있었던 것에 거의 절반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게 물론 전부가 아니겠죠. 굉장히 많은 환경 이니셔티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금융 자본시장에서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넷제로 에셋 매니저 이니셔티브 그리고 그 에셋 매니저뿐만 아니라 그 넷제로 뱅킹 얼라이언스, 넷제로 인슈어런스 얼라이언스 뭐 이러한 그 금융기관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해 당사자들이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면서 환경 정책에 대해서 내가 거래하는 혹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과연 지금 어떤 입장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이 안 넘어가는데 제가 예스를 눌러서 이렇게 됐는데 혹시 진행 쪽에서 장을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주석 요청에 대한 제가 예스를 누르니까 갑자기 주석으로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 제가 지금 주석을 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를 어, 그러면 공유를 잠깐 취소하고 다시 네, 공유를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잠깐 취소하시는 동안에 혹시 예. 뭐 위원장님 말씀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은요, 다 여쭤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된 주제 있으면, 강연 끝나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 주도의 이니셔티브들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 장표는 아까 주석 요청한 것이 사실 요 안에 상당 부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러한 이제 금융기관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인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조금은 보수적인 어떤 과학자들은 이 표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표가 의미하는 바는 어, 과거 산업화 시대 18세기 이후에 지구의 온도는 계속 올라갔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지면서 올라갔는데 약 200년 동안에 지금 1도 가까이 올라갔다. 요 부분이 지금 2020년도에 있는 실선으로 된 부분이 1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가만 놔두면은 조만간에 2040년대가 되면은 1.5도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2100년도가 되면 4.8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그렇기는 너무 과격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세계의 모든 정책들이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있고 그리고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의 옳고 그름은 또 다른 과학자의 몫일 거고요. 이 그래프가 지금 그 팩트다. 이 그래프가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내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국은 2030년까지 1.5도, 0.5도가 더 올라간다. 앞으로 10년이면. 그렇게 되면은 김포 인천공항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해수면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전 세계 해수면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공감대가 금방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2도씨 이하로 낮추자라고 했다가 지금은 1.5도도 많다. 1.5도보다도 더 낮아야 한다라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조에 따라서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는데 그 파리 협정에 따르면은 195개국이 여기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제재에 동참에 그 합의를 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2023년도에 1차 이행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26차 COP,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영국에서 열리게 되죠. 여기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행 점검이 1차로 일어나는 것은 2023년이고요. 이 2023년이 어디서 개최가 되냐? 우리 한국이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이 파리 협정 1차 이행 점검이 첫 번째로 열리는 그러한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다면은 아마 그 전부터 올해 내년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그 형성이 될지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행정력이나 어떤 정책의 중심이 이쪽으로 아마 급격히 쏠리게 되지 않겠는가. 그 의사결정이 2021년 11월, 올해 11월에 있게 되는데, 그때를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프랑스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은 하원에서 3월 15일 날 가결이 됐는데 찬성이 압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화인데 그 내용이 프랑스는 기후변화와 싸운다. 이것이 헌법 1조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떤 법이 지금 계속 개정 중에 있는데 프랑스 하원에서 기후와 보건에 관한 법안이 지난 5월 달에 통과가 됐죠. 이 통과된 내용 중에서 딱 한 개만 예시를 들어보면은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부터 임대를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할까요? 물론 에너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그러면 빈집으로 놔두진 않을 거니까 뭔가 에너지 등급을 높이기 위한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공사를 하게 될 거고요.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단열재의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법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의 모양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이 프랑스 법 제정의 기본 취지가 될 거고요. 뭐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 정책도 있지만은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변화와 산업의 기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도 최근에 지난 4월 달에 4월 말에 헌법 소원이 있었죠. 거기서 그 2019년 12월에 제정된 독일 기후보호법에 대해서 내용이 203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55% 절감 그리고 2050에 넷제로 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청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금 기성세대가 온갖 온실가스 다 배출하고 그리고 기성세대는 많은 편의를 누려왔었는데 2050년 나중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그 모든 역할을 다,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위헌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한 결과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메르켈 총리가 새로운 기후보호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지금은 55% 절감을 65%로 10% 올리고요. 2050을 2045로 5년을 앞당기는 쪽으로 지금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참 재밌는 현상이죠. 또 5월 달에 있었던 것만 한번 뉴스를 그몇 가지만 더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으면 엑슨모빌이 아주 세계적인 오일 컴퍼니죠. 여기서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이 0.02%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락의 지지를 힘입어서 이사진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더 엑슨모빌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환경단체가 여기도 석유회사죠. 쉐를 상대로 해서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그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환경단체 편을 들어줘 버렸습니다. 19년 대비해서 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낮춰라 라는 어떤 그러한 명령을 내린 거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뭐 1, 2년 전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로 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른 큰 부분은 탄소 국경세죠. 탄소 국경세는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EU에서 그린딜을 통해서 탄소 국경세 만들겠다.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도 탄소 국경세 만들겠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탄소 국경세는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 그리고 수출 주도형 국가들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탄소 배출 국가이죠. 그리고 세계 1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고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이면서 어떻게 보면 제조업 기반이 강한 어떤 그러한 나라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 탄소 국경세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들의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당연히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뭐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플라스틱세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EU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중에서 약 55%를 재활용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킬로그램당 0.8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플라스틱에서 0.8유로라면 약 1,000원 정도, 킬로그램당 1,000원 정도인데요. 1,000원 정도면은 웬만한 플라스틱에서의 1,000원은 원가에서 10% 이상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재활용을 의무화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어, 재활용 플라스틱과 기존 버진 플라스틱, 원유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은 시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재활용 플라스틱이 사실은 더 비쌉니다. 여러 가지 원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비싸서 안 썼는데 의무화를 시킨 이후에는 전혀 완전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비싸도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그것을 다시 재가공하는 생태계와 기술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냐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그 경쟁력에 있어서 EU 국가들은 좀 더 일찍 노력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속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익히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EU에서는 그 그린딜에 1조 8,243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라고 19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미국은 2050 넷제로를 위해서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요. 어차피 이 시기 이것은 다가오는 현실이다라고 중국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은 넷제로 2050은 아니고 2060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60을 그 중국에서 과연 2060이라도 하겠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서도 그 2060 넷제로는 무조건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여태까지 중국은 에너지 패권이 없었습니다. 에너지에 있어서 그 원유나 이런 것들을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에너지에 있어서의 그 자주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그 필요로 하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설비 시장의 80%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풍력 시장의 약 50%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러한 넷제로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결코 중국에 불리하지 않다. 그렇다면은 에너지 주권도 생기고 산업적으로도 유리한 그 상황을 굳이 우리가 소극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요즘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일자리를 생각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야 되고 그 새로운 산업이 일어남에 있어서는 당연히 새로운 산업에 선점하게 되면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산업에 뭔가 대체를 하지 않는다면은 기존 산업이 붕괴가 된다는 뜻이니까 기존 산업에 있던 많은 실업자가 생겨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런데 하필이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 분야에서는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경제정책, 또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정책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한 발 앞서서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요즘 미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ESG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은 기업으로서는 요즘에 와서 S는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중요하게 생각했죠.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상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고도 나면 안 되고 뭐 이러한 의미에서 S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왔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다. 이 변화를 과연 이 변화의 크기와 방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계도 읽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AI와 빅데이터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뭐 요소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탈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어떻게 보면은 더 큰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영국에서 4차 제1차 산업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석탄 등 탄소 기반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를 돌리고 대량 생산을 해서 뭔가 상대적 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그러한 개인과 회사,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은 부자가 되고 기업은 커졌고 국가는 강국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를 거느리는 패권 국가가 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혁명을 주도하지 않고 따라갔거나 전혀 혁명이 일어났는지조차 보지 못한 그런 국가는 당연히 식민지가 되었거나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되었거나 경제적, 문화적 어떤 수차례 대상이 되었던 우리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굉장히 큰 에너지의 기본적인 어떤 소스를 바꾼다. 이것은 그때의 200년 전, 300년 전에 그때의 그 모습이 지금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다섯 번째 질문, ESG가 유행일까 지속적일까나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일시적인 유행은 아닐 것이다. 과거 컨설팅사 주도의 여러 가지 경영 전략의 키워드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지금 다 어느 날 없어졌다 뭐 이건 아니지만은 이 중에 강도는 계속 바뀌는 거죠. 어떨 때 매우 뭐 자고 일어나면 식스 시그마 이야기 하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요즘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죠. 그런데 ESG 관련된 부분은 ESG란 단어 자체도 그렇지만은 ESG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글로벌 정책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의 책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동향 그리고 공시와 측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들 국제사회의 어떤 이벤트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크게 움직이더라. 이 부분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ESG가 한낱 유행으로 금방 왔다가 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정도진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IFRS에서 이번 거기 계속 ESG에 대한 비재무 정보를 앞으로 어떻게 공시하고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건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IFRS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아마 이번 그 COP26 영국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서브 행사로 IFRS에서 그 방침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그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다른 하나의 변곡점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것이 ESG는 계속 업그레이드 내지는 어떤 진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차피 ESG는 투자자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투자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ESG를 같이 열심히 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 투자의 판단 기준 당연히 기업 가치 좋고 앞으로 성장성 좋은 곳을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지금 투자 시점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A사가
뭐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경우에 보통 A사에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이 회사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하냐, B 회사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프라핏의 성격을 혹은 레베뉴의 성격을 좀 더 봐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은 어, 단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지금 현재 뭔가가 빅 프로핏이 있는 것을 선호하겠죠. 그렇지만은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이라면은 각종 규제나 리걸 리스크, 환경 이슈 뭐 이러한 것이 최소화되는 굿 프로핏을 선호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굿 프로핏이 빅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ESG 관점에서의 어떤 스크린을 하는 금융기관들의 어떤 기본적인 스탠스일 것이다. 지금 현재 이 규모가 좀 적다 하더라도 그 이익의 성격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지 뭔가 환경 어떤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제품과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것은 굿 프로핏에 속하고, 그러한 굿 프로핏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빅 프로핏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것이 물론 사회 분야로 갈 때는 레퓨테이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 분야로 갈 때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환경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좋은 굿 프로핏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기관에게 투자의 결실로 명확하게 투명하게 잘 들어오는 어떤 그런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러하게 잘 들어오는 구조를 가졌다면은 사실은 굿 프로핏에 해당한다라고 금융기관들은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기업은 좋은 그 환경에 좋은 제품,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인 레퓨테이션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제품, 서비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지배구조, 이러한 것을 그러한 이유에서 평가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를 기업에서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근데 ESG 항목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ESG를 기업이 지금 한꺼번에 다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저희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을 평가를 하고 그 중에서 그 디밸류에이션을 일으키는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혹은 환경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문제 요소만 일단 뽑아내고 그 문제 요소를 적어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선 활동이 될 것이고요. 디밸류에이션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ESG에 대한 프리미엄을 우리가 그 다음에 얻어야 되겠다. 그 프리미엄은 사실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뭔가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 회사가 바뀌어지려고 하는구나.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뭐 좀 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을 하고 사실 각 분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 기업으로서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끝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에 있어서 대부분의 기업은 사실은 어느 정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뭔가 그 당연한 것이지만은 너무 힘들다. 라는 것이 사실은 약 75%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가야 할 길이라고는 절반 이상은 생각하긴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꼭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숫자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적은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많은 회사들의 사례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기회로 생각하고 그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요.
ESG는 너무 힘든 것이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룰 세터가 아니고 룰 팔로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업 자체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한민국에 존재해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은 글로벌 룰 세터들이 정하는 대로 얼마나 빨리 가느냐 혹은 안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안 따라간다면은 안 따라가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은 안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은 그리고 세계 시장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곳과 비즈니스 하는 곳이라면 다 이 새로운 룰 세팅 과정을 빨리 잘 지켜보고 그것을 방향성과 속도를 잘 짐작하면서 거기에 떨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업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는 것도 빠른 속도를 나가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고요. ESG, CSR 워싱이 있었듯이 ESG도 워싱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ESG 워싱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런 ESG를 활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믿고 투자하는 곳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큰 돈이 주고받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이 워싱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회사는 그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 CEO도 개인적으로 아마 레퓨테이션에 굉장한 손상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 CSR 이슈와 CSR 워싱과 ESG 워싱은 현금이 엄청난 규모로 수반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그러한 사례들은 앞으로도 뭐 이런 뉴스도 굉장히 단편적인 뉴스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ESG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다농의 그 CEO, 파베르 CEO가 ESG의 전도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경영을 ESG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회사 수익성과 어떤 성장성이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이것이 ESG를 잘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잘린 거냐?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굉장히 불행한 것은 다농의 경쟁사는 유니레버와 네슬레입니다. EU 안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니레버와 네슬레는 어떻게 보면 다농보다 훨씬 더 ESG에 충실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의 어떤 질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업종 안에서의 상대적 경쟁은 열세였을 가능성이 더 높지 결코 ESG 때문에 ESG를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사례로 인용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결국은 불황이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ESG 그리고 앞으로도 ESG는 기업에서 좀 더 본원적으로 충실히 고민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뭐 조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빨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제가 참여하신 분들을 카운트를 하다가 너무 숫자가 많아갖고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저희 학회 주제 발표하는데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또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 시간 제약 때문에 질의를 다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룰 세터가 돼야 된다는 말씀에
많은 교수님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으신데요. 룰세터로서 저희가 이제 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SK는 그 가운데서도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한상해에서도 또한 부회장님으로 같이 겸직을 하고 계신데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제 사례는 룰세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룰세터가 되고자 한다면 어떤 준비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룰 세터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어떤 희망이자 소망일 텐데요. 근데 저게 사실은 기업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 국가의 힘이 또 같이 당연히 그 결부가 되는 것이고요. EU 그린딜을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EU 그린딜에 밖으로 알려진 것은 뭐 8개 산업을 그 뭐 육성하고 기타 등등 뭐 내용이 뭐 한 장짜리도 있고 수백 페이지짜리도 있고 한데요. EU가 그린딜을 하면서 그린딜인 EU가 한 것은 딱 분명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ICT 쪽에서 AI 빅데이터가 많이 될 텐데 그거 그냥 가만 놔두면 다 미국판이다. EU가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EU가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린 분야가 되고요. 그 분야에서 산업계, 그 산업계의 강약점을 잘 분석하면서 산업계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같이 도덕적인 미래 세대의 어떤 살아갈 길, 그 두 가지를 같이 접목시켜서 만든 것이 저는 그린딜이라고 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이제 그러한 글로벌 이슈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적인 힘이 있는가? 근데 당연히 부족하죠.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연합하면서 조금 더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기업 쪽에서도 우리 정도진 교수님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차피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평가나 뭐 회계 기준이나 뭐 이런데 뭔가 같이 적용을 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그 EU 쪽 중심으로 많이 펼쳐 나가고 있는데 그쪽 활동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방관자가 될 일이 아니고 어떠한 원칙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같이 활동하면서 그쪽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넣는 방법, 국제사회와 조금 더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 그것이라도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기업들이 룰 세터가 되는데 국제사회와 고려하는 한 다리가 되어주시는 기회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좀 더 귀한 자리를 만들어서 많이 듣고 싶은데요. 오늘은 시간 제약상 이상으로 위원장님의 강연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강연해 주신 자료는 저희 학회에서 녹화해서 여러분 학회원들께 다시 공유 드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추후에 관련된 질의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학회나 저를 통해서 또 여쭤보시면은 위원장님과 귀한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